귀로 여는 세상, 영심이의 책방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는 지금 문순태 작가님의 연작 소설 징소리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 저녁 종소리에서는 징제비 칠보기의 아내 순덕이에 대한 이야기였지요. 어린 딸과 남편을 두고 다른 사내와 눈이 맞아 도망을 친 순덕이가 살아가는 이야기. 그럼 오늘은 말하는 징소리로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말하는 징소리. 문순태. 그 소리는 하늘에서 울려오는 것만큼이나 신비스러워 지상에 있는 생명을 가진 모든 것들의 마음을 싱그럽고 후련하게 씻어주었다. 그 소리를 들을 때 모든 시민들은 일손을 멈추고 여름날 아침 햇살과 함께 피는 남보라색 나팔꽃처럼 귓바퀴를 신선하게 세웠다. 시민들은 경건하게 기도하는 모습으로 고개를 떨구곤 했다. 이제 시민들은 날마다 정오만 되면 어김없이 울려 퍼지는 그 소리를 귀가 아닌 가슴으로 들었다. 그 소리는 예고도 없이 울리는 예비군 비상나팔 소리나 시가지를 질주하는 빨간 불자동차의 사이렌 소리도 아니었다. 그것은 잊혀진 고향에서 불어오는 한 줄기의 뭉클한 바람이었다. 고향 사람들의 울부짖음이었다. 울부짖음과 함께 이름만 생각나는 고향 사람들의 얼굴이 찢겨진 선전 포스터처럼 희미한 모습으로 머릿속에서 펄럭였다. 비로소 잊어버렸던 고향이 떠올랐다. 1년 내내 금줄에 묶여있는 마을 어귀의 아름드리 늙은 느티나무며 느티나무 그늘에 덮여 한여름 삼배 땀등거리만 걸친 어른들의 침대가 되어준 판판한 당산돌. 대낮에도 그 앞을 지나자면 으스스하게 몸이 떨리고 머리끝이 쭈뼛거리는 후미진 아카시아 숲길의 상여집. 안산의 참목숲 나뭇잎들마저 삐들삐들 시들어가는 더위에도 한 바가지만 퍼마시면 땀띠가 가라앉는 징검다리 건너 비석거리에 각시샘이며 여름이면 보라색의 초롱빛 엉겅퀴 꽃들이 발에 밟히는 제각 아래 귀달린 큰 구렁이가 산다는 방죽이며가 하나씩 머리에 떠올랐다. 그 소리를 처음 듣는 아이들은 어디서 들려오는 무슨 소리냐고 끈덕지게 물었다. 어른들은 그들이 아는 바 모든 기억력을 동원하여 손짓, 발짓 해가며 설명을 해주었으나 그 설명은 아이들에게는 결코 만족할 만한 것이 못 되었다. 시민들은 소리가 울려 퍼지는 쪽을 보았다. 하늘은 자동차와 공장 굴뚝에서 내뿜는 매연으로 거무죽죽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러나 시민들은 옛날 고향에서 메기꽃이나 당산제를 구경할 때처럼 소리나는 쪽만을 찾아보았다. 소리는 분명 광주시의 한 복판, 가장 높은
칠보증권의 11층 건물 옥상에서 울려왔다. 저게 무슨 소리야? 시장과 점심 약속이 있어서 저고리를 걸치고 막 사장실에서 나오던 칠보증권의 박철 사장은 그것이 무슨 소리인가를 알고 있으면서도 고혈압 증세 때문에 버릇처럼 오른손으로 투실한 목덜미를 쓱쓱 문지르며 섬진강 은어처럼 팔팔한 여비서 미스 오에게 물었다. 사장님, 징소리가 아닙니까? 징소리? 네, 사장님. 어디야? 옥상인 것 같습니다, 사장님. 난 정신 나간 놈이 한낮에 옥상에서 징을 두들겨 패는 건가? 50줄을 마지막 구기고 있는 박철 사장은 개뚜덕이 눈을 실룩거리는 말투로 쏘아붙였다. 그러나 그는 마음속으로는 참 오랜만이로구나. 내가 저 소리를 들은 것이 고향에 어머니가 살아계셨을 때이니까 벌써 한 12년쯤 되었나? 하고 생각하며 마치 망막에 자욱하게 낀 망각의 안개를 서서히 걷어내고 아른아른한 고향을 간신히 떠올리기라도 하는 듯 바람이 가라앉은 수면처럼 잔잔한 얼굴로 자동차들이 빵빵거리며 질주하는 창밖의 거리를 공허하게 내려다보았다. 미스 오는 박철 사장의 깊은 생각에 잠긴 그런 얼굴을 처음 보는 듯 싶었다. 가서 어떤 미친놈인가 데리고 오라고 해. 박철 사장은 여전히 불종 쏘아대듯 퉁명스럽게 내지르고 사장실로 되돌아 들어갔다. 그는 푹신한 소파에 78kg의 육중한 몸을 깊숙이 파묻고 투실한 목을 젖버듬이 뒤로 당겨 편안하게 반쯤 누웠다. 그는 되도록이면 편안한 자세로 징소리를 들었다. 공간이 차단된 고층 빌딩의 깊숙한 사장실에서 듣는 징소리는 신비하고 감비로운 혀끝으로 얼어붙은 심장을 핥아 향수의 지느러미를 일으켜 세웠다. 그것은 마치 어렸을 적 고향에서 건립회 어른들이 매기굿을 하던 날밤 얼숭얼숭 잠결에 들었던 것처럼 희미하게 온몸의 털구멍들을 뚫고 뇌리와 심장에 찍혀왔다. 갑자기 징소리가 멎었다. 박철 사장은 다시 오른손으로 목덜미를 주무르기 시작했다. 그는 시장과 함께 점심을 먹기로 한 만월장 하마담의 손가락에 융단을 감은 것처럼 향긋하고 보드라운 손의 촉감을 목덜미에 느끼며 어흐흐 길게 하품을 깨물었다. 사장님, 데리고 왔습니다. 그 소리에 박철 사장은 고향 당산의 들독이라도 들어올리듯 힘겹게 눈을 떴다. 땅개비 뒷다리같이 얄찍한 금태 안경을 날렵하게 붙인 총무과장이 데리고 들어온 머쓱하게 키가 크고 어글어글하게 생긴 젊은 남자는 마치 도살장에 끌려온 농우처럼 어깨죽지를 내리고 목을 움츠려 왕방울 눈을 뒤룩거리며 죄지은 얼굴이 되어 박철 사장을 조심스럽게 헬끔헬끔 내려다보았다. 박철 사장은 꺼벙하게 징을 들고 서 있는
거렁뱅이 몰골을 한 젊은이와 징채를 잡은 그의 오른팔에 매달리듯 바짝 달라붙어 있는 67살쯤 되어 보이는 얼굴이 누렇게 뜬 계집아이를 번갈아 보며 양 미간을 바짝 죄었다. 그는 언제나 마음에 없는 화를 낼 때는 위신을 지키려고 개뚜덕이 눈꺼죽에 힘을 주어 쏘아보는 버릇이 있었다. 박철 사장은 징을 들고 서 있는 사내를 한동안 말없이 쏘아보았다. 번거지를 엎어놓은 것 같은 뭉뚝한 방석호에 언제나 겁을 잔뜩 집어먹은 듯 뒤룩뒤룩한 왕방울 눈이 마치 그가 어렸을 때 고향에서 그를 날마다 학교까지 업어다 주곤 했던 머슴 띠구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내의 몰골은 영락없는 거렁뱅이였다. 발등에서 한 뼘 정도나 올라붙은 꽉 째인 홀태바지에 소매 끝이 너덜너덜한 20년쯤 입었음직한 색깔이 옅게 바란 검정 외투를 입고 있었는데 그나마 외투에는 가운데 단추가 하나뿐이었고 두 곳의 단추구멍엔 옷핀으로 꽂아 꾀재재한 속옷이 삐주름이 들여다 보였다. 그들 부녀는 허수아비 같은 옷차림을 하고 있었다. 자네 뭐 하는 사람인가? 구겨진 이맛살에 비해서는 그래도 은근한 목소리였다. 박철 사장의 묻는 말에 그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 저 일정한 직업이 없는 모양입니다, 사장님. 명령을 받기 좋은 자세로 김밥 싸듯 두 손을 감아 잡으며 금태 안경에 장 과장이 대신 말해주었다. 참 얼굴에. 박철 사장은 혼잣말처럼 뱉고 나서 제 아비의 양복 저고리를 입었음인지 소매를 여러 겹으로 걷고 자락이 무릎 아래까지 치렁하게 들이운 계집아이를 보았다. 자네 정신이 제대로 박힌 사람인가? 박철 사장이 이번에는 신경질적으로 언성을 높였다. 대낮에 옥상에서 징을 치다니원. 자네는 모자라도 웬만큼 모자라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쥐는 마누라를 불렀습니다. 그가 말했다. 우렁우렁하게 울림이 좋은 목소리였다. 그의 그 같은 말에 박철 사장은 다시 양미간을 팽팽하게 좁혀 눈꽁댕이와 눈썹들을 세웠다. 마누라를 부르다니? 지 마누라는 지가 치는 종소리를 알아듣기 땜시. 징소리를 알아들어? 묻고 나서 박철 사장은 하품을 쥐어짜내듯 어흐흐 웃었다. 그래, 자네 마누라는 어디 있는데? 우리 부녀를 두고 나가삐렸는디 아메 이 도시 안에 있을 거로구만 입쇼. 그래? 왜 나갔나? 지가 짜잔이어서. 하긴 자네 그 꼬락서니를 보아하니 마누라 간수 제대로 못하게 생겼구만. 헌데 한번 나가버린 여자가 징소리를 듣는다고 다시 찾아오겠는가? 박철 사장은 어이구 이 바보야 하는 말꼬리를 그냥 깨물어 삼켜버렸다. 지 마누라는
마음씨가 비둘기만 치나 착하고 또 지 징소리라면 사죽을 못 쓰게 좋아하거든요. 징소리만 들음사 꼭 올거르구먼요. 그는 말을 하면서 누런 이빨 사이로 푸시시 소웃음을 피워 날렸다. 징소리를 들으면 마누라가 온다. 박철 사장은 느글느글한 미소를 희미하게 떠올리며 손으로 뭉실하게 짧은 턱끝을 만지작거렸다. 집이 어딘가? 박철 사장의 묻는 말에 그는 늦봄 방울제 바람 모퉁이 언덕 바지에서 큰 방가지똥 꽃잎들이 바람에 날리듯이 햇살이 뿌유스름하게 내려 꽂히는 창밖 쪽만을 바라보았다. 봄이면 방울제 들에는 온통 꽃밭처럼 여러 가지 꽃들이 탐스럽게 술을 놓았고 햇살은 꽃잎들과 시샘이라도 하는 듯 더욱 눈부시게 꽂혀내렸다. 5월의 별 모양의 흰 꽃이 피는 벌꽃이며 콩제비꽃, 광대수염 제비꽃, 황새냉이, 중대가리 풀꽃, 방가지똥, 꽃천지였다. 이 사장님이 집이 어디냐고 묻고 계시자냐? 장 과장이 꽹과리 소리보다 더 떼글떼글한 목소리로 다그쳤다. 없구만요. 집이 없어? 있었는데 없어져 버렸어요. 이때 마른 멸치 대가리같이 새목골의 얼굴에 살붙이라고는 한 점도 찾아볼 수 없는 장 과장이 사장 앞으로 허리를 꺾으며 이 사람은 집도 절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거렁뱅이니 그냥 쫓아보내자고 했다. 아닐세. 이 사람 징 다루는 솜씨가 보통이 아닐세. 박철 사장은 옛날 고향에서 듣곤 했던 어슴푸레한 징소리를 다시 떠올리기 위해 기억의 실마리를 풀듯 지그시 눈을 감았다. 징체잡이라면은 방울제 안 통해서 지를 따를 사람이 없습니다. 지는 징을 칠 때 무작정 두들겨 패는 것이 아니고 말로다가 칩니다요. 말로 징을 친다? 박철 사장은 눈을 떴다. 그렇다니까요. 아까 옥상에서 칠 때는 마누라 돌아오소. 잘못을 용서할 것인 게 돌아오소 험시로 쳤지요. 허이. 박철 사장이 웃었다. 옛날 우리 고향에서는 징징 울어라, 풍년 들게 울어라, 징징 울어라, 태평하게 울어라, 징징 울어라, 액년 좁게 울어라 험시로 징을 쳤습죠. 그는 옴쭉옴쭉 어깨까지 들썩이고 나선 다시 풍년을 빌거나 귀신을 쫓으려면 뭐니 해도 종소리가 제일이라요. 북장구 두드림소 사흘 굳은 거보담 징치고 하루 굳은 것이 낫다는 말이 있듯기 징소리를 내야만 토신이 좋아한게요. 하며 희미하게 웃었다. 징은 어디서 난 건가? 뭐 도둑질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털끝만큼의 오해도 받기 싫다는 듯 냅다 고개를 흔들며 격렬하게 말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지난 봄에
어찌나 징을 치고 싶던지 하늘과 가장 가까운 무등산 중봉에 올라가 신들리게 징채를 휘둘러 고향을 잃어버린 매지매지 얽히고 서린 서러움이며 찐덕지게 정든 이웃들과 헤어진 아픔을 다독거려 잠재우다가 간첩이라는 오해를 받고 등산객들의 신고로 파출소까지 붙들려 갔던 일이며 그가 어머니 배에서 나온 뒤에 6.25 난리에 아버지 어머니를 차례로 잃고 외삼촌 집 꼴머슴으로 들어가 눈칫밥으로 뼈가 굵고 장가들어 첫 딸 낳고 살다가 여차여차하여 고향을 등지게 된 그가 살아온 34해 동안의 길고도 짧은 이야기를 버선코 까 뒤집어 보이듯 해서야 간첩 누명을 벗긴 했지만 이번에는 엉뚱하게도 가지고 있는 징이 훔친 게 아니냐고 다짜고짜로 윽박지르는 바람에 산똥을 쌌던 이를 죄 까발려 이야기했다. 이 징은 방울제에서 몇백 년 동안 물려온 군물이구먼요. 그는 자랑스럽게 징을 머리 위로 번쩍 쳐들어 보이며 말했다. 방울제라니 박철 사장이 관심을 표하며 물었다. 지 고향이라니까요. 뭐 그렇다면 고향으로 돌아가게. 박철 사장은 사뭇 명령조로 말하고 나서 시계를 보며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방울제가 없어진 지가 언제라고요? 없어지다니. 풍덩 잠겨 불었어요. 그런께 이 징도 방울제 사람들이 다 큰 강아지 새끼들 모양 뿔뿔이 흩어질 적에 저적금 체감한 거로구만요. 저는 징체잡이었으니까 징을 차지한 거라고요. 덕석기는 죽어도 고향을 떠나지 않겠다고 맨 나중까지 남아있었던 덕보 영감이 차지하옵쇼. 그의 말이 끝나자 옆에 서 있던 장 과장이 그의 고향 방울제가 아마도 장성댐 수몰지인 모양이라고 설명을 해주어서야 박철 사장은 동정과 이해가 함께 얽혀 크게 고개를 끄덕이더니 자네 자랑할 만한 것이 뭔가? 하고 물었다. 지 자랑이라면 농사짓는 일하고 징치는 거 입죠. 이 두 가지는 하늘 아래서 10손가락 안에 들 겁니다요. 그는 자신 있게 오랜만에 목을 빳빳하게 세우며 말했다. 그래, 이름이 뭔가? 허칠복입니다요. 우리 회사 이름하고 비슷하구만. 요새 사람이 아니야. 박철 사장은 한동안 면도 자국이 거뭇거뭇한 턱끝을 버릇처럼 만지작거리며 묘한 웃음을 피워날렸다. 칠복이 자네, 오늘부터 우리 회사에서 일하게. 박철 사장은 이렇게 말을 하고 나서 장 과장에게 내일부터는 점심시간을 알리는 벨소리 대신에 칠복이로 하여금 옥상에서 징을 치게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그 말에 장 과장은 찜찜한 얼굴로 신원도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쓸 수가 있겠느냐며 난색을 표했다. 신원보증 서줄 사람이 있나? 신원보증이라니 그것이 뭔디요? 됐어. 마을이 물에 잠겨버렸다는데 뭘 믿고 누가 신원보증을 서주겠나? 박철 사장은 혼잣말처럼 말하고
사장실에서 나가버렸다. 칠복은 마치 빈 총 맞고 놀란 얼간이처럼 멀뚱한 눈으로 불만스럽게 사장의 뒷모습만 바라볼 뿐이었다. 이렇게 해서 허칠복은 봉사 문고리 잡기로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칠보증권의 수문장으로 취직을 하게 되었다. 칠보증권 회사뿐 아니라 지하실의 칠보다방을 비롯해서 백화점, 당구장, 화장품 대리점, 신문사, 지사, 경양식집에 심지어는 말더듬이 교정소, 어린이 미술 교습소 등이 다닥다닥 들어차 있는 11층 빌딩 입구에서 턱끝에 힘을 주고 떡 버티어 선 칠복의 모습은 우스꽝스럽다기보다는 100년쯤 전에 이 땅에 살던 사람이 다시 환생이라도 한 것처럼 접근할 수 없는 근엄한 거리감에 신비스럽기까지 하였다. 그는 방울제 농악대들이 매기꽃 할 때처럼 비단 한복에 종이꽃이 너울거리는 고가를 쓰고 두 어깨에서 양 옆구리에 엇갈리게 빨간 비단 휘장을 둘렀으며 오른손으로는 대사각령기를 들고 서 있었다. 불개미집 앞 장 보러 가는 개미들처럼 건물을 들락거리는 많은 사람들은 마치 박물관 진열품 구경하듯 신기한 눈으로 칠복의 그런 모습을 되작거려 뜯어보곤 했지만 그는 눈자위 한번 흐트러뜨리지 않고 턱끝에 힘을 주어 쇠말뚝에 옷 입혀 놓은 것처럼 그렇게 빳빳하게 서 있기만 했다. 그의 딸 금순이도 역시 비단 색동옷에 머리 위에는 빨간 종이꽃을 꽂고 아버지 옆에 바짝 붙어 서 있었는데 금순이의 그런 모습은 영락없이 걸리패의 어깨에 서서 움쪽움쪽 나비춤을 추는 꽃나비였다. 금순이는 아버지 옆에 나비처럼 날개를 접고 붙어있기가 지루할라 치면 비단 색동옷을 자랑이라도 하려는 것 모양 층계를 토닥거리며 1층부터 꼭대기까지 휘젓고 돌아다니다가 연지를 찍은 것처럼 두 볼이 발그작작 해가지고 돌아와서는 아버지한테 건물 안에서 보았던 것들을 신기한 듯 잘도 조잘거렸다. 금순이는 건물을 드나드는 사람들이 때때로 동전을 쥐어주거나 과자 나무랭이를 사주곤 했기 때문에 야금야금 그것을 받는 재미로 건물 밖에 나가는 일은 거의 없었다. 건물 안의 여자 직원들도 금순이를 끔찍하게 귀여워해 주었다. 점심때가 되면 서로들 끌고 가서 도시락을 나눠 먹이곤 했다. 처음 며칠은 묘한 차림을 하고 빳빳하게 서 있는 그들 부녀를 본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며 킬킬대고 쑥덕거리는 듯 싶었지만 그가 바로 날마다 정오만 되면 어김없이 11층 옥상에서 도시의 구석구석까지 울려 퍼지도록 우람하고 신비스러운 징을 치는 사람이는 것을 안 뒤로부터는 보는 눈빛에 웃음이 사라지게 되었다. 칠보증권 회사에 수문장으로 취직을 한 허칠복은 그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람 대접을 받는 것마냥 신나고 오달진 마음에 하루에도 몇 번씩 빌딩 꼭대기 위로 뾰꼼히 열려오는 한 가닥 하늘을 향해 감사하는 마음을 뛰어보내곤 하였다. 그는
조금도 부끄럽지가 않았다. 부끄러울 것이 없었다. 되레 자랑스러웠을 뿐이다. 당신이 징치는 사람이요? 건물을 드나드는 사람이나 그 앞을 지나가는 행인들이 가끔 걸음을 멈추고 칠복을 보며 이렇게 묻곤 했다. 그때마다 칠복은 종이 고깔의 꽃잎들이 싸르르 소리를 내며 출렁이도록 크게 고개를 끄덕이곤 했다. 이때 다시 징하면 후련하게 잘 칩디다 하고 칭찬이라도 한마디 해줄라 치면 벙실에 소리 없는 웃음이 얼굴에 가득 되게 마련이었다. 이럴 때면 그는 징을 더욱 소중스러웠다. 칠복은 하루에 한 차례씩 옥상에 올라가 시가지를 발뿌리 아래 한눈에 넣고 더욱 흥겹고 간결하게 징을 쳤다. 꼭두 새벽, 눈이 벌어지기가 바쁘게 걸리페 옷으로 바꿔 입고 회사 철문을 올린 다음 아무도 출근을 하지 않은 이른 아침부터 입구에 버티고 선 칠복은 언제나 징을 칠 수 있는 점심시간이 오기를 기다렸다. 회사 현관 벽기둥에 붙은 전자시계가 12시를 가리키면 그들 부녀가 신세를 지는 숙박실로 뛰어들어가 벽에 걸어둔 징을 들고 방울지에서 불악재를 올리러 할미산 산신당으로 올라갈 때처럼 조금은 흥겹고 엄숙한 마음으로 11층 꼭대기까지 천천히 층계를 밟고 올라간다. 징을 치기 위해 11층까지 올라가는 동안 칠복은 방울지에서 마지막 장승제를 지냈던 2년 전의 정월 19날 밤을 떠올리곤 했다. 그날 밤 방울제 사람들은 할미산 너덜거이 허물어져 내리도록 밤새도록 마시고 농악을 치다가 한 덩어리가 되어 울어버렸다. 칠복이도 처음으로 비틀거리도록 술을 퍼마셨으며 목이 쉬게 꺼이꺼이 울었다. 근 100년을 이어온 방울제 마지막 장승제였다. 한 달 전부터 제비를 출염하여 제기도 장만했고 제수롯을 윗 당산머리 각시샘 둘레에 황토를 뿌려 악귀나 부정한 사람의 출입을 막았으며 각시샘은 멍석을 덮어 아무도 사용을 못하게 하였다. 마지막 장승제라서 어느 해보다도 더 정성을 쏟은 거였다. 18대를 이어 살아왔다는 방울제 마을 큰 느티나무 주위에는 12개의 장승이 불악수호신으로 서 있었고 방울제 사람들은 마을이 생긴 이래로 해마다 정월 19날 밤에 1년 동안의 풍년과 건강을 기원하는 장승제를 지내왔었다. 정월 초하룻날 방울제 이장 김덕기를 제주로 뽑았다. 제주가 된 이장은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해야 하기 때문에 제사 전 7날 동안 술과 고기를 먹지 않고 두문불출해야만 했다. 재물을 장만하는 사람들도 제주와 똑같이 목욕 재개를 하고 몸을 깨끗이 하였다. 방울제의 마지막 장승제 날 밤에는 유난히도 달이 밝았다. 할미산에 달이 떠오르자 방울제 한 통이 대낮처럼 훤했다.
들판에 눈까지 수북이 쌓여 대지는 눈부셨고 하늘이 오히려 고향을 떠나야 하는 방울제 사람들의 착잡한 마음처럼 답답해 보였다. 할미산의 달이 수밀도처럼 덩실하게 떠오르자 여자를 제외한 한 집에 한 사람씩 천하 대장군, 지하 여장군의 12개 장승이 늘어선 마을억이 큰 느티나무 앞으로 나왔다. 달빛이 사냐에 가득한 눈빛으로 밤은 대낮처럼 밝았으나 마지막 장승제를 지내기 위해 마을 앞 느티나무 아래로 향하는 방울제 사람들의 마음은 한없이 어둡기만 했다. 마음이 어두운 탓으로 그들은 말수조차 줄었다. 지난해 장승제 때만 해도 제를 올리기 전부터 기분이 들떠 왁자하게 떠들어대곤 했었는데 이날 밤에는 떠벌리기 좋아하는 판쇠 영감마저 고개를 쿡 박은 채 좀처럼 입을 열지 않았다. 느티나무 아래엔 얼추 7, 80명이 모였는데도 무거운 한숨 소리와 삐역삐역 담배 빨아대는 소리뿐 고즈넉하게 조용하기만 했다. 금줄이 걸린 장승 앞에 촛불이 켜지고 떡시루며 과일, 북어, 조기 등 재물이 진열되자 농악으로 천신과 지신을 불렀다. 이날 밤만은 농악대도 구색을 다 갖추었다. 징, 꽹과리, 장고, 북, 소고, 호적이, 답중악, 자진몰이로 울려댔고 불악기와 연기가 각각 한 쌍, 꽃나비, 대포수, 말뚝이까지 곁들였다. 전립 꼭대기에 털뭉치를 단 상쇠 장말제는 까강까강 꽹과리를 두드리며 머리를 들어 털뭉치를 뱅뱅 돌렸다. 농악대의 농악소리가 점점 흥겹게 어우러지며 징잡이 헛칠복에 공중거리는 발걸음이 구름을 밟듯 가벼워지고 자꾸만 징소리가 하늘로 울려 퍼졌다. 농악이 끝나자 방울제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상노인 대추나무집 장도삼이 할아버지가 잔을 올렸고 이어 제주가 된 이장 김덕기가 차근차근하고도 엄숙한 목소리로 충문을 읽었다. 정든 땅 방울제를 떠나는 이민들이 산지 사방으로 흩어지니 천재 신명께서는 전과 다름없이 이들을 보살펴 주시옵고 이날 충문은 다른 때보다 길고 애절하여 제사에 참여한 방울제 사람들의 눈시울을 적셨다. 충문이 끝나자 여기저기서 팽팽 코를 푸는 소리가 들렸다. 칠복이도 콧대가 시큰시큰해지는 바람에 손으로 콧마루를 잡고 서너 차례 코를 풀었다. 제주의 호명에 따라 호주들이 제단 앞에 나와서 팔절지 창호지를 불사르며 각기 가정의 만복을 기원하는 소지가 끝나자 여지껏 집 뒤에 숨어 있었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방울제의 모든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나와 제사 음식을 나눠 먹었다. 다른 때 같으면 귀발기 술 한 잔씩만 마시고 집으로 돌아갔으나 이날 밤만은 오래오래 취하도록
술잔을 돌리고 희번하게 동이 터올 때까지 농악을 울렸다. 방울제 사람들은 정든 고향을 떠나는 아픔을 농악 소리로 달래기라도 하는 듯 밤새워 잦은 무리를 울려댔다. 부끄러움이 많아 마을 앞 각시샘을 아랫 당산 쪽으로 휘어 돌아가곤 하던 새색시들까지도 법고놀이를 하였고, 아이들마다 제 아버지나 어머니의 어깨 위에 올라가서 덩실덩실 꽃나비가 되어 춤을 추었다. 11층 옥상으로 올라가 칠복은 휘휘휘 이상한 소리를 내며 바람을 밀어내리는 하늘과 쫑긋쫑긋 건물들이 솟은 도시를 한눈에 담으면서 왼손에 든 징을 머리 위로 힘껏 축혀 올렸다. 징, 징, 징. 칠복은 징채를 휘둘렀다. 징소리는 바람처럼 울려 퍼졌다. 징채를 휘두르는 칠복의 온몸은 피돌기가 빨라지는 듯 싶었다. 그는 옥상 위에서 공중거렸다. 머리끝에서 발뿌리에까지 한 줄기의 소리가 그의 핏줄을 타고 온몸에 퍼지면서 고향을 잃은 분한 마음, 아내를 잃은 슬픔이 징소리와 함께 하늘과 땅으로 울부짖음이 되어 흩어졌다. 그는 방울제에 댐을 막으려고 불도저를 들이댔던 빨간 모자를 삐딱하게 눌러쓴 측량기사며 물에 잠긴 마을에 낚싯줄을 들이온 낚시꾼들, 아내를 낚아채간 식당 주방장의 머리통을 깨부수듯 신들린 사람처럼 징채를 휘둘렀다. 그가 징채를 휘두르는 순간에는 뿔뿔이 흩어져 버린 고향 사람들의 얼굴이 하나씩 되살아나 그와 함께 공중거리는 모습이 보였다. 상쇠잡이 장말째는 까강까강 꽹과리를 치며 고개를 까딱거렸고, 장고잡이 김칠떡이는 덩덕궁 덩덕궁 어깨를 내두르며 노루처럼 뛰었다. 대포수 최팔만이의 갸일쭉한 얼굴도 보였고, 소고잡이의 여러 친구들도 신이 나서 공중거렸다. 휘몰이 자진몰이 가락으로 넘어가면서 매기굿은 절정을 이루었고 300평 남짓한 옥상이 손바닥처럼 좁아졌다. 금순이도 신이 나서 꽃나비처럼 두 팔을 쩍 벌리고 나붓나붓 춤을 추었다. 건물 안의 구경꾼들이 옥상으로 올라오자 그들 부녀는 더욱 신바람이 났다. 칠보증권 건물 안의 모든 사람들은 점심시간을 알리는 징소리를 듣고 저마다들 잠시나마 잃어버렸던 고향 하늘을 떠올리며 숙연해지기까지 하였다. 고향에 안 가본 지가 너무 오래됐어. 나는 한 10년쯤 됐구먼. 다음 추석 때는 제 백사하고 고향에 댕겨와야겠어. 우리 집 애새끼들이 말이야. 아빠 고향이 어디냐고 졸라대는데도 여지껏 구경을 안 시켜줬구만. 이러다가는 고향은 꿈에도 안 나타나겠어. 저놈의 징소리가 괜히 심란하게 만드는구먼. 그들은 고개를 젖버듬이 뒤로 꺾어 편한 자세로 의자에 앉아 닫힌 창문에 펼쳐진
손바닥만한 하늘을 목마르게 쳐다보면서 한마디씩 뱉어댔다. 그들은 손바닥만한 회색 하늘에서 고향 사람들의 희미한 얼굴을 떠올리려고 해보았지만 은딱지를 구겨 던진 것 같은 한 가닥 구름에 가려 아무것도 살아나지 않았다. 그럴 때마다 그들은 가슴이 답답했고 그 답답한 가슴을 징소리가 녹여주는 듯 싶었다. 징소리는 철판이 되어버리다시피 한 그들의 가슴을 거세게 후려치면서 잃어버렸던 고향을 끊임없이 일깨워 주었다. 저놈의 징소리에 바늘이 달렸나? 내 마음을 쿡쿡 쑤시네. 칠보증권 건물 안의 모든 사람들, 징소리를 들은 80만 남도 시민들은 저마다 한결같이 고향을 떠올리며 잠시나마 뭉클한 향수에 젖곤 했다. 그러나 칠보증권의 총무과장 장필수만은 징소리가 날 때마다 걸레 씹는 얼굴로 귀를 틀어막곤 했다. 과장님, 왜 그러십니까? 총무과에서 나이가 가장 많은 백회장이 심상치 않은 얼굴로 물었다. 저놈의 징소리 때문에 미치겠어. 과장님도 원 얼마나 오랜만에 들어보는 소리입니까? 저게 사람 잡는 소리라고. 총무과장은 털커덕 회전 의자에 앉더니만 의자를 창 쪽으로 돌리며 두 손으로 머리를 싸맸다. 징소리를 싫어하는 이유를 아무에게도 말할 수가 없었다. 그는 요즘막 어렸을 때 그가 겪었던 악몽 같은 기억이 대낮에 하늘의 구름을 보는 것만큼이나 선명하게 되살아났기 때문에 징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을 쥐어 뜯고 있는 거였다. 장필수는 어렸을 때부터 징소리를 싫어했다.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큰 뱀이 그의 몸을 칭칭 휘감아오는 것 같은 징그러운 공포를 느꼈다. 그의 고향은 섬진강 상류, 샘물보다 더 해맑은 섬진강물이 모래밭을 핥고 흐르는 지리산 및 노루목이라는 마을이었다. 그의 아버지는 지리산 안통에서 이름난 징채잡이였다. 젊어서부터 구례 곡성, 하동 화계, 순천 벌교 등지를 남사당 패처럼 걸신거리며 돌아다니기만 좋아해서 가난을 면치 못하였고 40이 다 되어서야 늦장가를 들어서는 한 마을 박포순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하였다. 박포순은 이름난 지리산 포수로 산돼지며 곰을 수도 없이 잡아 부자가 된 사람이었다. 그는 농사일은 장쇠, 장팔수의 아버지를 그렇게들 불렀다. 한테 맡기고 지리산 피약골에 눈이 녹아내리기 시작해서 집을 나가서는 다시 눈이 펄펄 내리는 겨울에야 뭉텅이 돈을 벌어 돌아오곤 했다. 박포수가 집에 있는 것은 눈 때문에 길이 막혀버린 동안뿐이었다. 그는 산짐승의 생피를 많이 먹어 언제나 불그레한 얼굴로 마을 앞 돈단에 뒷짐을 지고 댕돌같이 서서는 온 세상이 자기 것인 양 넉넉한 얼굴로 한겨울을 보내곤 했었다. 박포수가 집에 있는 정월 한 달 동안은
초하루부터 금음날까지 하루도 빼지 않고 밤마다 집집이 차례로 돌며 매기굿을 했다. 그 한 달 동안은 장소의 세상이나 진배 없었다. 그는 저녁상을 물리기가 바쁘게 사랑방에 군부를 지피고 나서는 귀신에 홀린 사람처럼 징을 들고 공중거리며 돈단으로 나갔다. 젊어서 남사당패처럼 돌아다니기만 했어서 힘든 일을 할 때는 시원찮기만 하던 그가 일단 징채만 쥐었다 하면 공중거리는 모습이 학춤이요. 나북거리는 어깨춤이 남원 기생 못지않게 흥겹고 구성저 노루목 사람들의 혼을 뺐다. 징을 잘 쳐서 장쇠라 불리는 그는 징뿐만 아니고 꽹과리, 장고, 북, 소고며 못 다루는 군물이 없었지만 징을 치기를 좋아해서 언제고 매기굿을 할 때는 징채를 다른 사람한테 잠시도 넘겨주기를 싫어했다. 장소의 징소리는 한 번만 들어도 108번뇌를 잊어버린다는 화엄사 범종 소리보다 더 맑고 힘차게 지리산 안통을 죄 흔들었다. 어린 장필수는 정월 한 달을 아버지의 징소리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언제나 눈을 감고 반쯤 잠들어 있으면서 그 소리를 들었다. 아버지 장쇠는 첫 닭이 회를 쳐서야 휘즈근하게 데쳐놓은 고사리처럼 길게 어깨를 늘어뜨리고 돌아오곤 했으며 그때까지도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한 어린 장필수는 아버지가 통샘거리 두껍다리를 건너 고사스로 휘어들어오는 발자국 소리까지도 죄 귀담아 듣고 있었다. 장필수가 잠을 이루지 못한 것은 어머니에 대한 원망보다는 아버지의 바보스러움에는 는질는질 우라가 치솟았기 때문이었다. 박보수 때문이었다. 박보수는 매기굿이 한창 어우러지는 한밤중이면 거의 밤마다 필수와 그의 어머니가 잠자고 있는 방에 달빛처럼 슬그머니 기어들어와서는 매기굿이 끝나서야 바람같이 돌아가곤 했다. 박보수는 그러니까 필수 아버지가 후려치는 징소리가 노루목을 징징 울리기 시작하면 그들 모자가 잠자는 방에 들어와서는 매기굿 패거리들이 와글와글 농악을 울리며 한창 어우러지면 그도 또한 방 안에서 필수 어머니를 깔고 한바탕 요동을 치다가 징소리가 뚝 그쳐서야 서둘러 돌아갔다. 장필수는 기실 자는 척하면서도 박보수가 나지막하게 헛기침을 하고 슬그머니 네 발로 문턱을 더듬거리며 방으로 기어들어올 때부터 도란거리는 말소리, 이상한 산짐승의 울음소리, 찍찍 신을 끌고 사립을 빠져나간 소리까지 모두 귀담아 들었다. 어서 그만 가보시오. 하고 필수 어머니가 앓는 소리로 채근질을 할라치면 아직 징소리가 울리는디 걱정 없어. 참 고마운 소리야. 하면서 으흐흐흐 멧돼지처럼 뱃속에서 틀어올라온 콧숨을 헐떡거리곤 했다. 필수는 이 순간처럼 아버지가 바보스럽게 생각되어진 적은 없었다.
그는 아버지가 당장 징채를 집어 던지고 집으로 돌아와 주기를 빌었다. 그러나 징소리는 방 안에 가득한 어둠처럼 그렇게 쉽게 끝이 나지 않았다. 아버지 장쇠는 달빛을 담뿍 받은 그림자처럼 소리 없이 돌아와서 투덕투덕 필수의 엉덩이를 가볍게 두드리고 나서는 짓불 쓰러지듯 코를 골았다. 필수는 그런 아버지가 마치 벼이삭에 뜸을이 들기 시작할 무렵 논에 세워진 허수아비 같다는 생각을 수없이 되풀이하곤 했다. 화를 낼 줄도 소리내어 울 줄도 모르고 후줄그레하게 걸레 같은 헌 옷을 입고 비를 맞으며 바람에 흔들거리기만 하는 허수아비. 아버지가 징을 치며 공중거릴 때는 더욱 그렇게 보였다. 아버지가 징을 칠 때는 다리와 허리와 팔, 어깨, 머리를 마음대로 흔들어댔다. 사람 같지가 않았다. 혼이 빠져있는 얼굴이었다. 허수아비의 얼굴처럼 아무것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 처음엔 그래도 아버지의 그런 모습이 신기하기까지 하여 밤마다 메기꽃 구경을 갔었는데 박포수가 슬그머니 그들 방으로 들어온 사실을 알고부터는 어둠 속에 갇히듯 저녁상을 물리고 나서는 이내 방에 드러눕고 말았다. 사람 같지가 않은 아버지의 모습이 보기 싫었다. 그의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 슬픈 생각이 뭉클뭉클 솟구쳤다.